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종찬 전 국정원장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청소년 시절의 두 번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나눠야 할지 아니면 두 번째 장 완독을 하게 될지 읽어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의 76쪽입니다. 한국전쟁 이야기부터 읽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다. 그날 부슬비가 내렸다. 그의 경기 중 학교에 입학한 나는 원주 육사단 헌병대에서 근무하는 형님을 면회하기 위해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탔다. 그런데 막차에 올라 창밖을 내다보니 형님이 헐레벌떡 우의를 입고 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얼른 뛰어내렸다. 너 여기 있었구나. 나도 없는 원주에 갔으면 어떻게 하려고. 다시 집으로 가자. 그날 오후부터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속히 귀대하시기 바랍니다. 대로를 달리는 트럭의 이동 스피커에서도 같은 내용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집에서 쉬려던 형님은 나에게 약간의 용돈을 쥐어주고는 귀대를 서둘렀다. 형님은 그렇게 부랴부랴 떠나면서도 전쟁이 났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 가족도 북측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평소처럼 형을 떠나보내고 한가로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인 월요일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서울 시내의 공기가 평소와 확연히 다른 것을 단박에 느낄 수 있었다. 거리에는 신문지에 붓으로 휘갈겨 쓴 벽보들이 붙어 있었다. 북한 괴뢰군이 남침했으나 용감한 국군이 이를 격퇴했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어떤 것은 국군이 괴뢰군을 격퇴했을 뿐 아니라 해주까지 추격해 점령했다고 전하고 있었다. 나도 그러면 그렇지. 놈들이 우리 국군을 잘못 건드렸군 하고 생각했다. 그때 우리는 용감한 국군에 대한 과장된 선전에 홀려 있었다.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는 걸핏하면 우리 국군에게 명령만 내리면 해주에 가서 아침 먹고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 먹는다 라며 허풍을 떨었다. 국방 책임자가 이렇게 큰 소리 쳤으니 우리는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무렵 나의 인식이자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기도 했다. 첫 번째 이야기, 부통령 버리고 도망간 대통령. 나는 화동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멀지 않은 청운동에 부통령 관저로 갔다. 성재가 여러 사람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그 후 방에서 나오는 분을 보니 카이저 수염을 한 김석원 장군이었다. 군복이 아니라 사복 차림이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는데 각하께서 말씀하시니 참 난처하군요. 김 장군은 배웅하고자 뒤쫓아 나오는 이규열 당숙 괄호 열고 성재의 차남과 비서관에게 이렇게 말하고 획 문 밖으로 나갔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앞부분 제가 이거 좀 헷갈렸었는데 이 부통령이신 성재 선생은 작은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종찬 의원에게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회영이고 지금 부통령 되신 분은 이시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 학렬이 규자 같습니다. 규자. 그래서 이규열 당숙 성재 차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김 장군은 당시 38선에서 이루어지던 은밀한 대북 밀거래를 최병덕 참모총장이 묵인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그와 충돌하여 보직 해임된 상태였다. 전쟁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삽시간에 의정부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우리 앞집 가족은 월남한 가족이었다. 이북 사정을 훤히 알고 있어서 벌써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다. 나는 막강한 국군이 패퇴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변이 뒤숭숭해지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다. 6월 27일 저녁 무교동의 이규열 당숙 댁에
묵고 계시던 성제 곁으로 일가 친지들이 모여들었다. 무슨 연락을 받고 온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황이 어떤지 파악하려고 모여든 것이었다. 굳은 비가 내리는 황량한 밤이었다. 육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는 200건 아저씨가 관저로 찾아와 상황이 위급하니 남아하시라고 전하고 갔다는 말도 들렸다. 그러나 성제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민하셨던 것 같다. 자정 무렵이 되자 드디어 무언가 결심한 듯 비장하게 말씀하셨다. 내 평생 이 나라와 결의를 위해 분투 노력했을 뿐 나쁜 일을 한 것 없다. 나름대로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 애써왔다고 자부한다. 현재 대통령의 행방은 모르겠고 서울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국민을 놔둔 채 나마저 피난 가면 국민이 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임난 때 백성들이 정부를 원망한 것을 생각하면 정신 차려야겠다. 나는 여기서 사수하겠다. 너희들도 남겠으면 남고 또 난을 피하겠으면 가도 좋다. 이 말씀을 끝으로 성제는 침소로 들어가셨다.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공덕동 집으로 돌아왔다. 비는 계속 오고 시민들은 계속 한강 쪽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처음 전쟁을 실감했다. 다음 날인 6월 28일 아침 길에 나가보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다. 인공기가 휘날리고 탱크가 서대문 로터리 쪽에서 계속 몰려들고 있었다. 나는 즉시 작은 형님과 함께 무교동 당숙댁으로 갔다. 성제의 안부가 궁금해서였다. 그런데 집이 텅 비어 있었다. 오전 10시쯤 되자 당숙 4분이 오셨다. 그분들 역시 집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니, 사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으니 파나마 모자를 쓴 신사 한 분이 찾아왔다. 선생님 어디 가셨지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부엌 뒷방에 있던 참모가 문을 열고 나왔다. 어젯밤에 다 떠나셨어요. 그때 파나마 모자 쓴 신사가 하는 말이 이상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선생님은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나와 약속까지 했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아주 낭패스러운 표정이었다. 당수께서 그에게 다가가 저는 이댁 일가인데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저는 중국 중경 시절부터 성제 선생님을 잘 알고 있고 존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시 뵙고 꼭 서울에 남으셔서 이 전쟁에 뒷수습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아, 그랬어요. 저희도 어젯밤에 꼭 사수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모르지요. 우리도 궁금해서 왔습니다. 실례지만 파나마 모자는 대답도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하여간 연락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선생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다시 들르겠습니다. 하고는 총총히 사라졌다. 눈이 빠른 형님은 금세 알아차렸다. 저 사람은 북에서 온 사람이야. 아마 중국의 연안파에서 활동한 사람이 분명해. 그제야 당숙도 정신이 들었는지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한마디 했다. 나는 이날 내가 본 광경을 상당히 오랫동안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9.28 수복 이후 한 번 6월 7일 밤과 28일 아침에 벌어졌던 일을 당시 성제를 수행하던 조기순 비서관의 말을 빌려 복기해 봤다. 6월 27일 새벽 국회는 서울사수 결의를 했고 정부는 아무런 전황을 정보에 다시 읽겠습니다. 6월 27일 새벽 국회는 서울사수 결의를 했다. 정부는 아무런 전황을 정부는 아무런 전황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회는 이런 우직한 결의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각 전황이 어려워진 것을 안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내는 담화를 녹화한 뒤 서울역에서 열차편으로 서울을 탈출했다. 정부의 서울 사수 결의를 담은 이 녹음 방송이 하루 종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그렇게 하고서 다음 날인 28일 새벽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었다. 서울 시민들은 이제 서울을 벗어날 길이 없어져 버렸다. 정보의 어두운 것은 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북으로 몽진할 때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한 모욕을 당했던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잘 아는 성제는 서울 시민을 놔두고 떠날 수 없다고 고집하며 홀로 남아서라도 수도를 사수하겠다고 버텼던 것이다. 그날 밤 일가 친척들이 모인 가운데 가족 회의를 끝내고 성제는 침소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창밖으로 마치 나라를 삼킬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장대 같은 빗줄기만 보였다. 지금까지 살아온 험난한 역정과 더 어려워질 나라의 앞날이 시름을 더했다. 당시 부통령 경호실장으로 세상 물정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임태순 경감이라는 유능한 이가 있었다. 그가 여러 차례 성제에게 남하를 권고했으나 성제는 막무가내였다. 내게 잘못이 있다면 독립운동을 한 잘못밖에 없는데 누가 온들 나에게 무엇이라 하겠느냐 하며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비는 억수같이 내리고 천둥 번개까지 내리치던 암담한 밤이었다. 마침 천장에 비가 새서 방으로 물이 들어왔다. 걸레로 닦고 대야를 받치느라 약간 소란스러웠다. 이 틈을 이용해 임태순 경감이 침소로 들어가 다시 성제를 깨웠다. 비가 새고 한강물이 불 것 같다면서 수원의 홍 선생님으로부터 잠시 오셔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었다. 물론 아드님 규열당숙과 사전에 짜고 한 말이었다. 수원의 홍 선생은 성제 유일한 지우인데 그는 평소에 자신의 사랑채에 성제를 모시고 한시와 서화를 나누며 교유했다. 성제에게도 그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다. 그날 밤 성제는 비가 새서 모두가 뜬 눈으로 있는 것이 약간 불안했던지 홍 선생의 제의에 응하시곤 당장 갈아입을 옷만 챙겨 부랴부랴 떠났다. 성제가 한강을 건너자마자 인도교가 폭파되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네, 위에 기록 사진이 좀 있습니다. 이게 1951년 4월 23일 울산 여행 중 성제 이시영이 비서들과 함께 찍은 사진. 왼쪽부터 이상철 비서관, 한 사람 건너 이정후 비서관, 장기준 조카사위, 성제, 이규열 차남, 조기순 비서, 조동호 비서관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다음날 찾아온 파나마 모자의 신사는 과거 신흥무관학교를 나와서 의열단 활동을 했으며 한때 충칭과 연안을 드나들며 임시정부 요인들과 조선혁명당 간부들 사이에 연락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었다. 광복 이후 북한 정권 수립에 가담했고 한국전쟁 직전 북에서 파견되어 활동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 망명 시절부터 성제를 만났던 인연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대통령 부재 중에 부통령이라도 서울을 사수해야 한다라고 바람을 잡고 성제의 피난을 방해했던 것이다. 그는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뒤 성제를 내세워 큰 일을 한 건 벌이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기에 다음날 성제가 떠나버린 것에 대해 노발대발 발을 굴렀으리라. 나는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상상해봤다. 만약 당시 부통령이던 성제가 순수하게 애국적인 입장에서 서울을 사수했다면 서울이 점령된 뒤 어떻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파나마 모자 같은 북의 공작원이 그를 모셔갔을 것이다. 그리고 북을 대표하는 김일성이나 김두봉과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김두봉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특히 그는 중국 시절 성제의 동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북한 측은 자기들 구미에 맞게 그 내용을 발표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틀림없이 북한 측은 남한 측의 부통령이 항복했다고 선전했을 것이요. 그 순간 대한민국은 침몰하거나 북측에 흡수되었을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버린 부통령을 임태순 경감이 살렸던 것이다. 그뿐 아니다. 그때 그가 살린 것은 대한민국이나 다름없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이게 나눠먹는 세상이 되었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성재가 떠난 무교동 당숙댁을 나온 뒤 형님과 나는 다시 청운동 부통령 관저에 혼자 남은 당숙모를 뵙고자 갔다. 여기서 당숙모는 성재의 장남 이규창의 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청 앞을 지나는데 지프가 한 대가 전복되어 있고 그 옆에 운전병 한 사람과 장교 한 사람 그리고 가족으로 보이는 여인이 아이를 업은 채 총을 맞아 한 무더기의 시체로 쓰러져 있었다. 한여름이라 벌써 죽은 시체의 벌린 입에는 쇠파리가 들끓고 있었다. 나는 사람의 시체, 그것도 총에 맞아 피 흘리는 시체를 이날 처음 봤다. 우리는 이를 피해 청운동으로 갔다. 그때 청운장이라고 불리던 관저는 큰 당숙모와 부엌 살림을 도맡은 참모 모자가 지키고 있었다. 비서관과 경찰은 모두 사라졌다. 참모의 아들 조구는 당시 경기상고 4학년생으로 참모의 간청으로 관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참모가 뭔지 아시죠? 참모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식모라고 불렀던 집에서 음식 요리를 해주며 수발하는 사람을 참모 그럽니다. 내 기억에 그는 평소 행실이 착실해 성재가 그의 학비도 대주며 아르바이트생처럼 잔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셨다. 마침 그는 당시 중학교에 갓 입학한 나를 살갑게 대해 나도 그를 형이라 부르며 평소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다. 우리가 청운장에 도착해 이곳저곳을 뒤져 귀중품을 챙겨 막 옮기려던 순간 인민군이 들이닥쳤다. 소좌가 우두머리였고 위관 장교가 1명, 사병이 2명이었다. 사병들이 다발총을 거꾸로 메고 있던 기억이 난다. 또 하나의 기억나는 것은 그들 몸에서 퀴퀴한 땀내가 심하게 났다는 사실이다. 당시 중앙고등학교에 다니던 작은 형님이 그들을 맞아 사정을 설명했다. 부통령은 우리 작은 할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행방을 몰라 우리도 궁금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숙모님만 계셔서 어떻게 할까 의논 중이었습니다. 소자는 대단히 침착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한 사람씩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작은 형님은 또다시 설명을 했다. 여기 있는 어린 학생은 내 아우고 이분은 우리 숙모님이시고 또 이 아주머니는 할아버님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고 또 이 학생은 아주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데 소자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리고 다짜고짜 조군에게 말을 건넸다. 동무는 몇 살이지? 조군은 몹시 당하고 겁이 났던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17입니다. 학교는 다니지? 몇 학년인가? 중학교 4학년입니다. 아참,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소자는 조군에게 특별히 관심이 갔던지 동무는 나하고 따로 말 좀 하세 하며 불러낸 뒤 우리에게는 강압적인 태도로 말했다. 이제 조국이 진정으로 해방된 것이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인민의 것이 되었어. 그러니 옷까지만 정리해서 내일 당장 떠나야겠소. 그들은 벽장부터 시작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열쇠 꾸러미를 들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문을 열라면 여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성재의 서류를 챙겼고 은재 숫자나 골동품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선 상자에 넣거나 보자기에 쌌다. 그들이 집안을 일일이 점검하는 동안 소주아는 조군을 따로 불러 다른 방으로 갔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약 1시간가량 설득하는 것 같았다. 중학교 1학년인 나에 대해서는 소주아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들락날락하며 간신히 대화를 엿들었다. 동무는 여기서 종살이할 이유가 없어. 동무야말로 이 집의 주인이요. 그러니 그동안 여기서 벌어졌던 일을 모두 여기에 쓰시오. 제가 무얼 아는 것이 있어야지요. 우선 동무가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이 집안에 비밀리에 숨어있는 사람은 없소? 예, 없습니다. 아까 그분들만 남고 모두 피난 갔습니다. 무기나 기밀 서류나 중요 물품을 보관하거나 숨겨두는 비밀 창고 같은 것도 모르오?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부엌 옆방에서 지내서 내실 일은 잘 몰라요. 이제 동무가 주인처럼 모두 잘 챙겨 놓으시오. 알았어? 그러고도 무슨 말인지 계속 두런두런했다. 보따리를 다 쌌는지
소위가 그에게 와서 보고했다. 소좌는 나와 조금만 불러 그 보따리와 상자를 약식 멜빵으로 만들어 등에 매게 하고 그들도 각각 한 보따리씩 지더니 따라오라고 했다. 우리는 청운장 밑에 청운국민학교까지 갔다. 소자 일행은 조구는 남으라 하고 나에게는 돌아가라고 했다. 형님과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니 당숙모가 겁이 난다고 붙들었다.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당숙모와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떠나기로 했다. 밤중에 조군이 청운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그새 변해 있었다. 나에게 그토록 친절하던 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이봐, 밤이 늦었으니 할 수 없지만 내일은 아침 일찍 여기서 떠나라고, 알았지? 나는 갑작스럽게 변한 그의 태도에 놀랐다. 아니 형, 내일 꼭 떠나야 해요? 그는 나를 외면했다. 그의 태도는 마치 묻기는 왜 물어? 하고 말하는 듯했다. 아, 저놈이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구나. 나는 입안에서 중얼거렸을 뿐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당숙모가 옷 보따리를 챙겨서 나오려는데 동네 사람들 대여섯 명이 조군을 앞세우고 우르르 몰려왔다. 아주머니 동무, 이제 나눠 먹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고는 집 안으로 몰려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의자나 집기를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먹을 것을 챙겨 나오고 야단이 났다. 조군은 마치 지휘하듯 일일이 턱으로 이것 가져가라 저것 가져가라 가리키고 있었다. 너무 기가 막혀서 형님과 나는 서둘러 당숙모를 모시고 걸음을 재촉했다. 정문 앞까지 나오니 참모는 그래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모님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라고 인사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불이 나게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는 그제야 이런 게 인민공화국 세상이구나 실감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세 번째 이야기, 자유 없는 세상에 살아보니입니다. 우리 집은 흥선대원군의 별장이던 아소당 근처 조금 높은 지대에 있었다. 마포 강변에서 벌어지는 전투 상황을 대개 총소리로 가늠할 수 있었다. 6월 30일 밤에 조명탄이 터지고 콩 볶는 듯한 따발총 소리가 계속 들렸다. 우리는 구경하려고 좀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갔다. 동네 젊은이들이 모여 잡담하며 전투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야간 전투였다. 조명탄이 상공에서 번쩍하고 터지면 주변이 1분 정도 환해지곤 했다. 내 옆에서는 이제까지 충실한 대한민국 국민이던 고씨 형제가 진격하는 인민군을 향해 손뼉을 치며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저 정도로 불을 밝히면 100m는 전진하겠구만. 그때 나는 육사단에 있는 형님을 생각했다. 우리 형님도 저렇게 쫓기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겠지? 한참 동안 상황을 지켜보다가 우리는 동네 어귀로 내려왔다. 동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땡땡네 집은 반도인가봐. 식구들이 모두 잠적했대. XX네 집은 경찰 가족이야. 가족은 그냥 두고 본인만 피했대. 벌써 동네 집집이 딱지가 붙고 있었다. 좀 더 유식한 듯한 사람은 으스대며 말했다. 결국 미 제국주의 반동들 편에 선 놈들이 이제 혼쭐이 나겠군. 그들은 월가 달러의 힘을 믿는 악질 자본가 놈들이지. 그날 나는 월가와 자본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들은 나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빨갱이들이 많아졌는지 의아했다. 그동안 다들 자기 사상을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 다음날 아버지는 형과 누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피신했다. 2명의 내무 서원이 붉은 완장을 찬 동네 젊은 남녀를 앞세우고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그 가운데 젊은 여성은 우리 누나의 친구였다. 평소 우리 집에 자주 와서 떡이나 군것질을 나눠 먹고 전병도 부쳐 먹으며 함께 놀던 동네 누나였다. 그날도 무심결에 아 누나 하고 평소처럼 불렀다. 그랬더니 그가 나를 도끼 눈으로 노려보지 않는가. 깜짝 놀랐다. 그 눈이 무서웠다. 다들 어디 갔어? 어머니는 자세를 낮추며 해명한다. 양식이 떨어져서 구하러 나갔는데요. 이 집은 부통령의 친척집이고 국방군의 가족집이어서 오늘 접수합니다. 내무서원이 판결하듯 말했다. 그리고 구둣발로 집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책장에 꽂힌 책들을 살피더니
거기서 형님의 헌병학교 졸업 앨범을 압수했다. 그리고 내 책상도 뒤졌다. 아차 싶었다. 내 서랍에는 핀업걸의 누드사진이 몇 장 있었다. 이틀 전 이발관집 아들인 친구 재호가 나에게 보여주어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빌렸던 것인데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그들에게 들킨 것이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으나 내무서원은 이를 보자 나를 향해 빙그레 웃더니 그것도 자기 주머니에 넣어 압수했다. 그들은 우리 집 안방에 웬만한 물품들을 다 몰아넣은 뒤 안방 문에 종이로 방을 붙이고 그 위에 도장을 꽝꽝 찍어 누구도 문을 열면 종이가 찢기도록 조치하고 돌아갔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건너방에 옹기종기 모여 살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각급 학교 학생들은 모두 등교하라는 방송이 계속 나왔다. 형님과 나는 각각 학교에 갔다. 가보니 그것은 수업하기 위해 등교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학교에서는 좌익 운동을 하다가 퇴학당한 학생들이 들어와 인공기를 들고 설쳐대고 있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의용군으로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작은 형님도 그날 재학 중이던 중앙학교로 등교했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나는 학교에서 목격한 광경을 어머니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틀림없이 작은 형이 의용군에 끌려나갔을 거예요. 나는 결론까지 내렸다. 그 말에 어머니는 이거 내 자식 죽게 되었군. 아이고 이를 어떡하냐 하며 땅을 치고 눈물을 쏟으셨다. 다음날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저곳 수소문하며 제동의 중앙학교까지 갔다. 거기서 그날 오후 의용군 자원학생들이 수송국민학교에 모여 어디론가 이동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불이 나게 수송국민학교로 갔다. 의용군 자원학생의 부모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교정에 가득했다. 우리는 중앙학교 학생들의 집합 장소를 확인해 드디어 구석에 있는 작은 형을 찾았다. 의외로 형의 표정이 밝았다. 자신만만한 태도였다. 어머니 그만 들어가세요. 걱정 말고 다 알아서 할 터이니 빨리 돌아가세요. 어머니 연신 눈물을 닦으며 치마 속에 감춰둔 돈을 구겨 형의 손에 쥐어주었다. 눈물이 범벅되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셨다. 그래 잘 갔다 오너라. 나는 속으로 오기는 마음대로 오나 하는 생각에 어머니가 딱하게 여겨졌다. 이제 그만 돌아가요. 어머니를 재촉해서 돌아오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깊은 수심에 잠기셨다. 아들 셋 가운데 큰 아들은 육사단 장교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이제 둘째 아들은 북의 의용군으로 끌려갔으니 상심이 얼마나 크셨을까. 의용군으로 끌려간 작은 형님으로부터는 한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지금도 의문이다. 북한 인민군이 서울에 진주한 지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어떻게 그처럼 조직적으로 의용군을 모병할 수 있었을까? 사전에 남한의 공산당 조직이 있었기에 또 북한이 남침 전에 이런 시나리오를 짜 놓았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경기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뿐 아니라 서울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일제히 의용군 모병 선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병력을 수용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그런 군수 지원은 가능했을까? 더 나아가 그들을 무장시켜 전선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언제부터 갖춰져 있었을까? 파죽지세로 남아하던 인민군의 기세가 7월 하순에 이르자 한풀 꺾인 듯 보였다. 어느 날 공습경보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곧 집이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폭발음이 몇 차례 거듭되었다. 폭격이 지난 뒤 동네 사람들 사이에는 용산 창고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다음날 나는 동네 친구들과 용산의 폭격 현장에 가보았다. 창고지대는 쑥대밭이었다. 의용군과 동원된 사람들이 폭격의 잔해 속에서 시신 등을 끌어내며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다. 뜻밖의 그 의용군들 사이에 작은 형이 있었다.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떻게 된 영문인지 궁금하기도 했다. 형 어떻게 된 거야? 쉿. 형은 주위를 살피면서 아른 채도 않고 눈짓으로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몇 시간 작업 끝에 의용군 부대가 정렬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형은 급하게 내 옆을 지나며 한마디 했다. 내가 곧 집에 갈 터이니 어머니께 전해라. 나는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에게 전후 사실을 모두 알렸다. 그날 밤 형이 야음을 틈타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까지 어디든 몸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대에서 탈출한 것이었다. 부모님은 밤중에 의논하더니 우선 수원 고모집으로 가 있으라고 편지를 써주었고 형님과 나는 그 길로 집을 떠났다. 한동안 수원 고모집에 숨어 지냈다. 조용하던 수원도 인민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차츰 피난 온 다른 가족들을 신고하라는 통문이 돌았다. 우리 형제도 더는 머물 수가 없었다. 우리는 다시 충남 당진의 또 다른 고모네 시집으로 옮겼다. 거기는 벽촌이라 공산당 조직 같은 것이 아직 미치지 않아 약간 안심이 되었다. 형님은 의용군에 끌려가 한 달 지내는 사이에 무지무지한 반공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처음 의용군에 입대했을 때만 해도 조국 통일 전쟁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이랄까 호기심 같은 것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인민군 정치부에 사상훈련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런 반복된 세뇌식 훈련은 결국 인간동물원을 만들려는 수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매일 김일성 어록이나 스탈린 담화문을 내놓고 한 줄씩 외우다시피 하는 사상훈련에 진력이 났다. 마치 지푸라기를 반추하며 씹는 것 같아 거부감이 일었다고 했다. 그런 훈련 과정에서 형님은 정신을 차리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했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는 왜 스탈린 동지를 반대했습니까? 형의 질문에 당황한 정치장교는 인상을 구기더니 티토는 미제 사주를 받고 국제공산주의 노선에 반역한 거요. 그렇게 한마디 답변한 뒤 그는 교양 시간마다 형님 태도를 계속 감시하듯 했다고 한다. 작은 형님 한때 공산주의의 매력을 느끼기도 했다. 우리가 창신동에 살 때 옆집에 대학생이 있었다. 이름은 모르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식으로 바꾼 성이 머리였고 책을 많이 읽었는지 얼굴색이 창백했다. 그가 형님을 매일 불러다 교양했던 모양이다. 하루는 형님이 밤늦게까지 동네 집의 대문마다 벽보를 붙였는데 그 내용이 소미 공동위원회 성공 만세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크게 실망해 형님을 꾸짖었다. 그런데 형님이 막상 의용군에 끌려가 실상을 보고 크게 실망한 것이었다. 자유로운 사고를 막는 것이 어떻게 진리일 수 있는지 회의했다. 이렇게 공산주의에 실망한 형님은 매일 탈출할 기회만 노렸다고 했다. 8월 중순이 넘어가자 당진 지역에도 인민위원회 조직이 강화되었다. 우리가 머물던 산골에서도 호구조사가 이루어졌다. 형님은 의용군 탈주병이라 서울에 갈 수 없어서 다시 공주 근처 계룡산 자락에 있는 우당의 동지 이관직 선생 댁으로 갔고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열흘쯤 지나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자유가 이렇게 좋은 줄 미처 몰랐다. 자유는 산소와 같다고 누가 말했던가. 그 말이 참으로 적절했다. 자유 없는 세상을 살고 나서야 자유의 고마움을 알았다. 다음 소제목은 피난 중학교 시절입니다. 부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배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난지 대구에서 연애편지 사건 이후 어렵사리 들어간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는 남녀공학이었다. 학생들이 모두 원소속 학교의 학적을 그대로 지닌 채 피난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받는 임시교육 체제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학교 분위기는 대단히 자유분방했고 교사들도 인류였다고 기억된다. 국어 수업 시간에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수업보다 세계 명작을 많이 소개해준 시인 김소영 선생, 우리는 그분에게 바이런의 시를 처음 소개받았고 그분 지도에 따라 토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고리끼의 밤주막과 어머니를 읽으며 이 작품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를 가르친 남도영 선생, 아주 깐깐하게 수학의 논리를 지도한 임하빈 선생도 기억에 많이 남아있다. 임 선생은 장순과 나의 연애를 참으로 싫어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준 이는 물리를 가르친 곤봉룡 선생이셨다. 권 선생님은 얼마 전까지도 서울 평창동에 사셔서 찾아뵙곤 했다. 그때마다 우리 부부를 성공적인 러브스토리라고
지칭하며 격려해 주셨다. 이들은 피난지 대구에 모인 당대의 대표적인 지성인들이었는데 아버지도 전쟁 때문에 잠시 중고교 강단에 서서 우리를 가르쳤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피난 살림에 쪼들리던 그들은 미군 군복을 물들여 입고 강단에 섰지만 그 풍부한 인격과 지식으로 우리를 지도했다. 지금도 나의 내부에 뭔가 가치 있는 것이 남아있다면 당시 그들의 지도를 받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중학교 2, 3학년 철부지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아마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성숙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루소에 대해 쥐꼬리만큼 읽고는 친우, 최현국, 서울대 철학과 진학과 기염을 토하며 논쟁을 벌였고 김상기와 구라다 하쿠조의 사랑과 인식의 출발을 나누어 읽고 서로 고민을 토로했다. 당시 우리에게 인기 있었던 책은 단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다. 피난지에서 책을 얻기란 그리 쉽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찌어찌하여 책 한 권을 구하면 돌려가며 읽었다. 그때도 김종학은 늘 화판을 끼고 다녀 우리는 그에게 고우라는 별명을 붙였고 지금은 타계한 현범주는 당시 웅변이 뛰어나 정치지망생으로 수준급이었다. 정상학과 권원중은 원칙과 경우에 밝았다. 서립규는 경상도 사투리로 시끄러워 우리는 그를 MD, 즉 문둥이의 약자라고 불렀다. 가장 정보가 빨랐던 최남진은 결국 훗날 한국일보 기자가 되었다. 그뿐이랴. 의적두목 같던 박윤배, 주먹이 셌던 김장석, 피난 시절 허름한 학생복이지만 유난히 멋을 냈던 미남 정진택, 피난 생활 와중에도 넉넉하고 풍족했던 포항의 부자 문준상, 나중에 모두 자기 자리에서 한가락한 친구들이다. 우리 반 반장 이기흥은 리더십이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개성이 뚜렷한 친구들을 품느라 꽤나 고생이 많았다. 그 무렵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 박윤배와 김우중, 훗날 대우그룹을 세운 그 사람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박윤배와 김우중이 함께 거리로 신문을 팔러 나갔다. 박윤배는 10부도 채 팔지 못했는데 김우중은 50부나 다 팔고 신문을 더 받으러 보급소로 가더라는 것이다. 박윤배가 화가 나서 몰래 따라가 봤더니 김우중은 거스름돈을 미리 딱지처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팔 때 바로 잔돈을 내주고 정광석화처럼 다른 장소로 뛰어가더라는 것이었다. 그에 비해 자기는 거스름돈을 일일이 세어서 주니 얼마나 시간이 더 걸렸겠는가. 속도전에서 졌던 것이다. 김우중은 신문을 팔아서 자기 학비에 보태는 것은 물론 형님한테 시계까지 사주었다고 한다. 네,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서울 피난 대구연합중학교에 다니던 1952년 나의 조카이자 직위지우인 권원중과 함께한 필자. 모자와 배지는 경기중학교의 것이고 가슴에는 피난중학교에 마크를 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때가 가장 낭만적인 시절이었다. 그때는 입학시험 공부로 우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 우리는 김송 작가의 피난학교를 극본으로 키네마 극장을 빌려 연극도 했다. 지금 연극계의 원로인 김의경이 그때부터 소양을 쌓았다. 그뿐 아니라 음악 공연도 쫓아다녔고 송죽극장, 자유극장, 만경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화,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입장 불가 영화도 몰래 들어가 많이 관람했다. 그때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장가뱅이 주연한 페페르모코 망향, 장콕토 감독의 미녀와 야수, 비토리오 데 시카 감독의 자전거 도둑 등이 있다. 어디 또 그뿐이랴. 우리는 송범의 발레 공연도 보았고 극단 신협이 공연하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와 맥베스도 대구 피난 시절에 모두 관람했다. 이해랑, 김동원, 황정순, 최은희, 이희숙, 이들이 무대에서 열연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열광했다. 피난 생활의 고달픔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자유의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피난학교 교사들의 높은 지성과 교육열 덕분이었다고 믿는다.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그분들은 그 뒤에 대부분 대학 교수가 되었다. 우리의 지성들이 전쟁의 폐허에서도 후진양성이 열을 올리던 곳에 내가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고교 악동시절 낭만, 정의, 사랑이라는 소제목입니다. 1953년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 무렵 나는 공부보다 어깨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싸움닭처럼 골목을 누볐다. 어느 날 우리는 북한산 화계사로 캠핑을 갔다. 산 중턱에 올라 야전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바로 그때 경동고등학교 패들이 우르르 올라왔다. 그들은 다짜고짜 우리 밥통을 걷어차고 텐트를 무너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나는 화가 치밀어 그 가운데 대장 같은 놈에게 달려갔다. 우리가 숫자로는 꿀리는데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과 우리 대표가 한바탕 하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보따리 싸서 조용히 물러갈 테니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순순히 내려가라. 야, 요놈 봐라. 좋다. 그쪽 대장이 몇몇을 불러 머리를 맞대고 수근거리더니 그중 한 명이 우통을 벗고 나왔다. 우리 쪽에서는 체격이 그래도 제법 큰 정진택이 나섰다. 주먹과 발길질이 몇 탑 왔다 갔다 하는가 싶더니 정진택의 두발 당성에 상대가 뒤로 나가 떨어졌다. 금세 승부가 날 것 같았다. 그때 뒤로 나자빠졌던 놈이 비겁하게 머리통만한 돌을 드는 것 아닌가. 비겁하게 그게 뭐야? 우리가 외치는 순간 또 한 놈이 정진택을 등 뒤에서 덮쳐 꼼짝 못하게 잡고 돌멩이 든 놈이 그쪽으로 달려들었다. 그 돌 한 방이면 정진택은 갈 것 같았다. 그때 옆에 있던 김종원도 누군가에게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뛰어들어 등산용 칼로 정진택을 뒤에서 잡고 있던 놈의 팔을 푹 찔렀다. 야, 이 새끼들아, 죽으려면 덤벼라. 칼에 찔린 놈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피를 본 나머지 혼비백산 도망갔다. 속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나는 칼침 맞은 학생의 팔을 헝겊으로 지혈한 뒤 억지로 그를 끌고 불이 나게 하산했다. 지나가는 미군 트럭을 세워 손짓발짓 사정에 겨우 도남동 직 근처까지 올 수 있었다. 거기서 한 병원을 찾아 응급치료를 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이름은 허염이라고 했다. 대화할 때에도 침착하고 싸움패 같지 않았다. 그의 말로는 말리려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성북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조사받은 뒤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그런데 천만다행이었다. 허염의 아버지는 당시 민주당 성북지구당 간부였다. 그를 찾아간 어머니로부터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며 성재 선생 댁 자제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라며 즉각 성북경찰서로 찾아갔다. 담당 형사에게 아이들끼리 장난하다 일어난 일이니 사건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에서 무마하고자 하니 경찰에서도 마음이 편했던 모양이다. 원 세상에 이런 때 가문 덕을 보기는 하는구나 생각했다. 경찰서에서 풀려났지만 학교에 이미 사건이 통보된 상태여서 징계가 불가피했다. 결국 나는 정학처분을 받았다. 정학처분으로 집에 칩거하고 있을 때 뜻밖의 동지를 얻었다. 이때 나의 일생의 지우가 된 박윤배가 찾아왔다. 그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친구를 지킨 것이 멋있었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날부터 박윤배와 나는 평생의 우정을 나누었다. 네, 위에 지금 사진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54년 화계사 캠핑장에서 경동고 학생들과 싸우다 머리를 부상 입은 정진택과 함께 한 필자. 네, 실제로 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그와 나는 함께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자고 결의를 맺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신체검사에서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폐결핵을 앓았던 흔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가 함께 육군사관학교로 갔더라면 무척 많은 일을 도모할 수 있었을 터인데 아쉬웠다. 박윤배와 어울리면서 패싸움에 여러 차례 말려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마다 그와 나는 끝까지 남아 현장을 수습했다. 자연히 우리 주변에서 일정한 그룹이 형성되었다. 얌전한 편이던 경기고등학교 안에서 우리는 확실히 이질적인 그룹이었다. 1학년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성적표를 받아보니 한심했다. 수학, 화학, 물리 무려 3과목에서 과락을 맞았다. 2학년 지나기 어려울 판이었다. 나는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2학년부터는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짐하고 조건부로 진급했다. 이때부터 참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싸움패 친구들에게도 이제는 일단 대학에 진학해야 나라의 주인이 되지 않겠냐고 설득해 공부에 몰두하기로 했다. 다행히 그들은 모두 내 작은 형의 말을 잘 들었다.
그래서 작은 형의 학습 지도를 받으며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냈다. 장수는 내가 정학을 당하고 방황할 때 실망에 한때 나와 절교하기도 했다. 뒷골목 불량배처럼 다니는 나를 한심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정학 기간에 그야말로 자숙했다. 이제 공부마저 안 하면 나의 장래도 사랑하는 연인도 모두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분발했다. 나는 그때도 독서, 그 중에서도 역사 분야에 상당히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2학년 때 어느 날이었다. 경동고등학교에 다니며 정릉에 하숙하던 친구 김상기를 찾아갔다. 그는 역사학자 김성칠 교수 댁에 사랑채 하숙하고 있었다. 김성칠 교수는 불행하게도 한국 전쟁 통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서재에는 많은 책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김상기에게 놀러 갈 때면 우리는 가끔 김성칠 교수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책을 훔쳐보곤 했다. 여기 김성칠 교수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김성칠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시절이던 1951년 10월 9일 경북 영천의 고향집에서 괴한의 저격에 숨졌다. 그가 남긴 한국전쟁 시기의 일기가 1993년 창작가 비평사에서 역사 앞에서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이는 좌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지식인의 성찰적인 일기라는 평을 받았다. 그날도 몰래 서재에 들어갔는데 마침 책꽂이 한 구석에 북한에서 발행한 리나영의 조선민족 해방 투쟁사가 꽂혀 있었다. 몇 페이지를 들춰보니 우당의 투쟁사가 만주 독립운동 편에 소개되어 있었다. 당시 우리 역사서들은 식민사관에 찌들어 독립운동사는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로 다루는데 그쳤다. 그마저도 이승만에 대한 찬양 일색이었다. 그런데 그 책은 비록 공산주의 운동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긴 했지만 독립운동사의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었다. 나는 단숨에 몇 페이지를 읽고 더 읽고 싶어졌다. 야, 이 책 내가 좀 갖고 가서 읽으면 안 돼? 그런 소리 마. 여기 들어오는 것은 주인집이 알면 야단인데, 여기 들어오는 것도 주인집이 알면 야단인데 책을 갖고 간다고? 말도 안 돼. 딱 하루만 읽고 갖다 줄게. 그러면 꼭 하루만이다. 내일까지 가지고 와. 약속하지? 나는 굳게 약속하고 책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 집으로 갖고 왔다. 밤새 그 책을 읽느라 정신이 몽롱해졌다. 다음날 오후 체육 수업 시간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쏟아졌다. 체육 선생에게 칭병하고 교실에서 쉬었다.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잠이나 잤으면 될 것을 그 사이를 못 참아 다시 가방에서 그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체육 선생님이 그때 교실로 들어왔다. 나는 급한 마음에 책을 가방에 감추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체육 선생이 가방을 낚아챘다. 그는 훈육 담당이기도 했다. 혹시 담배라도 감춘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가방에서 나온 것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출판부에서 발행한 책이었다. 체육 선생은 즉각 특무부대에 신고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교육자다운 태도가 아니었다. 교무실에서 대기하던 나를 사복 입은 육군 상사가 효자동 근처 웬 컴컴한 건물 조사실로 끌고 왔다. 이군, 이 책 어디서 났어? 묵비권이란 말은 몰랐지만 너무도 난처했던 나머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시간 문초를 당한 끝에 나는 친구의 하숙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왔다고 실토했다. 드디어 경동고등학교에 연락하여 김상기가 당도했다. 그는 나를 보자 이내 실망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그 책을 몰래 빼내 읽게 된 자초지종을 진술하고 처분을 기다렸다. 그런데 조사가 끝난 뒤 특무부대 기관원들이 나는 방면하고 김상기를 앞세워 정릉 김성칠 교수 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난처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들으니 김상기 하숙집에 간 그들은 김성칠 교수의 서재에서 북한에서 출판된 서적을 몽땅 압수했다. 그 뒤 김상기는 하숙집에서 쫓겨났다. 김상기는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나를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 더 미안한 노릇이다. 김성칠 교수의 가족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가슴 밑바닥에 남아있다. 머리가 커지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라의 장래가 지극히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문학을 즐기고 시를 읽던 감상적인 생각에서 조금씩 시국의 엄중함을 인식하는 쪽으로 생각이 옮아갔다. 무엇보다 이승만의 무능과 독재가 싫었다. 그리고 친일 세력을 우대해 사회적 정의가 시들게 된 것을 개탄했다. 당시 우리 집안이 철저한 반 이승만 성향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나는 어느덧 나의 진로와 나라의 장래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다. 자연히 말하는 빈도가 줄고 묻지 않으면 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먼저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대답도 건성일 때가 많았다. 선해지는 책도 문학에서 점차 역사와 시사 쪽으로 바뀌었다. 그때 학교에서 어울리던 친구들은 스스로 수호지의 양산박이라고 부를 정도로 의리로 뭉쳤다. 거기에는 송강도 있고 노지심과 무송도 있었다. 의리 있고 힘께나 쓰던 박윤배가 자연히 그룹의 중심이 되었고 나도 그와 더불어 중심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1955년 3학년이 되면서 민주교육을 한다는 뜻에서 학생운영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운영위원회는 자치조직으로서 학생총회에서 선거로 뽑게 되어 있었다. 당시 운영위원장 후보는 각 반에서 한 명씩 나왔는데 윤학열, 유익재, 이재학 등이 출마했다. 우리 반에선 나를 내세웠다. 나는 후보로 등장하자마자 학생자치회의 권한을 신장한다. 관료주의 학풍을 일신한다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학교 측에서 당황했던 것 같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는지 교무회의에서 학칙을 변경했다. 정학처분을 받았던 학생은 후보가 될 수 없다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결국 나는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나는 공민을 가르치던 서장석 선생을 찾아가 항의했다. 우리에게 소급 입법을 안 된다고 가르쳐놓고 학교는 이렇게 소급해서 학칙을 고쳐도 됩니까? 서장석 선생은 난처했다. 그런데 미술 담당 박상욱 선생이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봐라. 이쯤 해도 너는 충분히 유명해졌다. 억울하겠지만 꼭 참는 것도 배워라. 네, 왼쪽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1955년 경기고 임시교사 앞에서 함께 모인 고등학교 동기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필자, 김수봉, 정진택, 박윤배, 김우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간곡한 충고에 나는 물러섰다. 다음 날부터 강제로 후보를 사퇴하게 된 우리 그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시 우리 그룹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선거 향배가 달라질 만큼 우리 그룹은 하급생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우리 그룹은 박윤배와 함께 유도를 했고 스포츠맨십이 있는 이재학을 밀어주자고 대체로 합의를 보고 있었다. 그때 김우중이 달려왔다. 그는 유익재를 운영위원장으로 밀어주는 대신 교율부장을 맡기로 이미 조각까지 되어 있었다. 김우중은 집요했다. 도남동의 우리 집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도남동의 우리 집에서 물러나지 않고 나와 박윤배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야, 이재학보다는 유익재가 성격이 원만하고 공부도 잘한다. 그래야 다른 학교 위원장단과 비교가 되지 않겠냐? 그런 설득이 먹혀들지 않자 그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만약 유익재가 당선되면 앞으로 학생의 운영은 너희와 일일이 의논하는 합의제로 하겠다. 그 다음 당돌한 제안이었다. 당신은 통행금지가 있었던 때였다. 그가 귀가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우리는 그런 대화를 계속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의 집요함 앞에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말았다. 결론은 각자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우리 그룹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유익재가 운영위원장이 되었고 김우중은 교율부장이 되었다. 그 뒤 유익재, 김우중은 운영위원회 모범학생으로 추천되어 연세대학교에 무시험으로 합격했다. 나는 비록 운영위원장 선거에서 나서지도 못했지만 여전히 영향력 있는 동기생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우리 그룹은 주먹만 쓰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정의감 있는 동기들이 모였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관해 토론하거나 당시 풍미하던 나세리즘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 무렵 낙후된 조국을 살리려는 길은 이집트의 나세르가 조직하고 자유장교단 같은 것을 만들어 혁명을 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때 우리의 엉뚱한 정의감이 낳은 한 가지 짧은 일화가 있다. 원래 경기고등학교 건물은 화동에 있었다. 하지만 거기는 한국전쟁 뒤에도 상당 기간 미군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허허벌판이던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천막을 치고 고등학교 2, 3학년 시기의 대부분을 거기서 수업했다. 그런데 당시 가까운 곳에 있던 서울고등학교 학생들과 충돌이 잦았다. 어느 날 서울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영역에 들어와 설치는 것을 보고 이들을 잡아다 몰래 몰매를 준 일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강석의 동급생들이었다. 여기서 이강석은 이기붕의 장남입니다. 며칠 후 서울고등학교 쪽에서 자유당 정치 깡패로 유명한 이정재의 부하들을 동원한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큰일 났다 싶었다. 우리는 틀림없이 이강석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를 찾아가 화해했다. 그것이 내가 이강석을 처음 만난 계기였다. 3학년 2학기부터 이대로는 대학에 진학이 어렵겠다고 보아 공부에 열중하자는 의욕이 우리 모두에게 일었다. 나는 매달 한 번씩 보는 모의고사에서 처음에는 학교 전체에서 194등, 두 번째에는 87등, 그 다음에는 21등, 마지막에는 3등까지 올랐다. 이렇게 매달 발표되는 성적을 장순도 건너들어서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내가 자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들었을 것이다. 그해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왔다. 그날 우리는 화해했다. 그날 나는 장순에게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키스를 했다. 그것이 첫 키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이미 이 여자와 헤어질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한때 탈선해서 거리를 헤매고 다니기도 했지만 장순에게만은 잘 보이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나를 지켜보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안정시켰던 것이다. 네, 오른쪽에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눈이 많이 내린 1955년 크리스마스 장순과 데이트하는 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육군사관학교 면접에서 겪은 모욕입니다. 그리고 소부제는 소위 독립운동가 집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학생들 사이에는 일종의 사관학교 붐이 일었다. 아마도 당시 정계 2인자이던 이기봉 국회의장의 장남 이강석이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 직접적인 이유였던 것 같다. 이강석은 당시에 서울고등학교 졸업반이었다. 하지만 내가 육사에 지망하게 된 동기는 그와 별개였다. 당시 우리는 나세리즘에 심취해 있었다. 우리 학교에서도 각군 사관학교를 지망하는 친구들 몇몇을 보면 모두 성적이 우수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강직했다. 특히 나와 함께 고교 시절 내내 나라의 장래를 걱정했던 박윤배 또 우리가 사관학교 가서 장교가 되고 정강산 들어가듯 나라 구하는 거점을 만들자. 그런 것이 값진 삶 아닌가? 하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정강산은 마오쩌둥의 최초의 혁명 근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의 흥망사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찾아 읽곤 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도 밤을 새워 토론하던 주제들이 상당히 거창했다. 서양의 세계 지배, 일본 제국주의 압자의 우리 근대사, 해방 이후에 왜곡된 정치사 등도 빠지지 않는 주제였다. 그러나 막상 사관학교 진학을 위해 입학 서류를 구비할 때 담임이던 최홍준 선생이 최흥준 선생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최홍준 선생이 사관학교 진학을 만료했다. 이거 보게 이군. 군대란 모든 재능을 평준화하고 단일 색깔로 만드는 곳이야. 자네의 재능은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데 왜 하필 군대로 가려고 하는가? 재고하게. 강력하게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래도 사관학교 지원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졸랐지만 최 선생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자네가 역사학에 흥미를 가진 걸 알고 있네. 대학에 들어가 동서양의 역사를 더 광범하게 알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의 진로를 결정하는 길이 무엇보다 값진 길이라네. 그는 심지어 어머니를 불러 나의 사관학교 꿈을 포기시키도록 설득했다. 그래도 내 고집을 꺾지 못하게 되자 최 선생은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사학과 시험도 본 뒤 시간을 두고 결정한다는 조건으로 육사 지원에 필요한 재학증명원에 결제를 해주었다. 그때 나는 나라의 진로가 개척하는데 행동을 해야지 학문이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행동 없는 학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함께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자고 설득했다. 내 의견에 동의해준 친구들이 30명쯤 되었다. 우리는 육사시험을 치르기 위해 시험장으로 갔다. 당시 만리동에 있던 양정고등학교가 시험장이었다. 서울 고등학교에서도 50명 정도가 이강석 군을 애워싸고 수험장에 도착했다. 나중에 우리 군에 귀감이 된 강제구도 거기에 있었다. 나는 반가워서 이강석에게 어떻게 육사하기로 결심했냐? 하고 물었다. 그나저나 체력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원래 군인이 되기를 희망했어. 간단한 답이었다. 그때도 그 말을 그저 솔직하다고 생각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그저 솔직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군대를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군대를 인생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러고 나서 직접 육사에 가서 구술시험을 봐야 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추천서였다. 정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나 군 장성의 추천이 필요했다. 나는 아버지의 동지이자 광복군 출신인 민영구제독과 김간호 장군의 추천서를 받았다. 구술시험 당일 내 차례가 왔다. 면접관은 생도대장 이용 장군과 참모장이었다. 그들은 일본 지원군 출신이었다. 그래서인지 상당히 위압적이었다. 민영구 제독과 김간호 장군을 어떻게 하는가? 그 어른들은 저희 지방가는 중국에 살던 시절부터 세교가 있던 분들입니다. 나의 대답에 주눅이 들어있었다. 나의 대답에는 주눅이 들어있었다. 그렇다면 귀간의 집안도 소위 독립운동한 집안인가? 상당한 경멸조의 반문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대답했다. 내심 뜨거운 분노가 치밀었다. 이들은 독립운동가에게 적의를 갖고 있는 듯했다. 면접시험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만약 불합격한다면 그것은 성적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독립운동 가문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몹시 실망했다. 동시에 나는 이 말을 부모님에게 해야 할지 나 혼자 대삼켜야 할지 고민했다. 내가 모욕을 받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들어가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자들이 득세해 장군이 되고 낯선 땅에서 목숨 바쳐 싸우던 독립운동가는 오히려 멸시를 당하는 이런 모순을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에 시험을 보러 가기 바로 전날 육사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다. 아마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갈 것 같아 날짜를 맞춘 모양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내가 육군사관학교로 가면 집에서는 학비와 내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어머니는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 아버지는 상하이에서 외놈에게 붙들려 고문을 당해 청력을 잃었어도 보청기조차 없다. 좋다. 군인이 되자. 네, 오른쪽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백구 쪽에 육군사관학교 수험표 그리고 합격 통지서 1956년 2월 5일 이 합격 통지서를 받기까지 많은 고뇌와 곡절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심하고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면접에서 당한 모욕이 남아있었다. 결국 군대 가면 외놈에게 충성 바치던 장군들이 설친 세상에서 살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나는 아버지께 내 생각을 글로 써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한동안 생각하던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 없어 육사에 간다는 생각은 말고 선조들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그 정신에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너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문관에 편중해 문약해졌기 때문에 남의 나라로부터 침탈을 받았다. 일찍이 할아버님도 그런 문관 우위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무관을 기르기로 했던 것이다. 너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장차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내가 결심하기 바란다. 평소 별반 말이 없으신 아버지의 생각이 훨씬 깊고 소중함을 알았다. 그때 아버지 말씀은 우리 역사를 꿰뚫는 것이었다. 우리 근대사만 보더라도 조선은 무관을 천시한 결과로 일본의 침략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부국강병으로 나라의 기틀을 만들지 않았는가. 아버지 말씀의 깊은 뜻을 알 것 같았다. 아버지의 생각은 역사의 현장에서 생생한 체험을 하며 얻은 귀중한 지혜였다. 아버지는 일찍이 광활한 중국 대륙을 무대로 활동하면서 중국 군벌들이 지방을 갈라 지배하던 광경을 직접 목격하셨다. 만주 사변 이후 일본군이 대륙을 석권한 뒤 난징 대학살을 저지른 만행의 현장도 직접 목도하셨다. 마오쩌둥의 공산군이 국민정부군에 쫓겨 2만리 장정을 하던 그 광경도 보셨다. 또 마오쩌둥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의 의미도 실제 체험을 통해 터득하셨다. 아버지는 결국 중국뿐 아니라 주변 4대 강국 모두 언제든 무력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공상 아래 병이 있다는 유교적 가치관에 흠뻑 젖어 문약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개탄하셨던 것이다. 이런 아버지의 생각이 육사에 가라고 공고하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었다. 이때 난 처음으로 독립운동가 지방에서
태어난 사실 때문에 육사 면접 때 모욕을 당한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한순간 몹시 붕괴하시더니 곧 평정심을 찾고 말씀하셨다. 네가 받은 억울함을 안다. 우리는 이미 10년간 그런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앞길을 피해 간다면 되겠느냐? 바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일제 잔재로부터 진정한 독립은 아직 안 끝났다. 앞으로 두고두고 할 일이지. 아버지의 개탄을 들으면서 나는 나의 육사지망 의지가 이 정도 시련에 꺾일 수 없다는 강한 의욕이 다시 일었다. 나는 서울대학교 입시를 포기하고 육사에 입학하기로 작심했다. 얼마 후 민영구 제독을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는 육사 면접장에서 일어났던 모욕적인 상황을 전하셨다. 이 말을 들은 민영구 제독도 상당히 우라가 치밀었던 모양이다. 아니, 육사라는 데가 민족 정기부터 바로잡아야 할 터인데 독립운동을 모욕했다니 말이 되겠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요? 그는 당장 진해 육군대학 총장으로 있는 이종찬 장군에게 항의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종찬 장군 또한 즉각 육군사관학교에 연락해 크게 나무랐다는 말을 그 후 민영구 제독에게 전해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내가 겪은 모욕감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민족 역사와 민족 정기 전체를 폄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2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소 긴 읽기가 됐는데요. 네, 한꺼번에 마무리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장은 군문의 첫 발을 딛다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